2012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기괴한 사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31세의 남성 루디 유진이었다. 그날따라 그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그로부터 9시간 후 그는 미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왜? 맞아. 나체의 상태로 오랜 시간 거리를 활보하던 그는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가 싶더니 갑자기 돌변해 노숙자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때리기 시작한 루디 유진. 왜? 심지어는 노숙자의 눈과 얼굴을 물어뜯기까지 했는데 피해자의 저항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공격은 무려 18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경찰이 도착해 경고했으나 좀비처럼 으르렁대며 또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었는데 물어뜯다고? 왜 그랬대? 결국 경찰이 총을 발포했지만 그는 총을 맞고도 물어뜯기를 그치지 않았고 무려 5발 이상을 맞은 후에야 사망했다. 총을 맞고도 계속. 그러니까. 그에게 눈과 얼굴을 뜯긴 피해자는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두 눈을 영영 잃게 되었고 오 마이 갓. 현지 경찰은 그가 좀비처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원인으로 신종 마약을 의심했지만 사망한 루디 유진을 부검한 결과 그의 몸속에서는 신종 마약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일어난 마이애미에서는 좀비가 나타났다며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었는데 그 후 전 세계에서 연이어 나타난 좀비 사건들. 뭐야?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있었어? 2017년 서울 강북구의 주택가. 모두가 잠든 새벽 갑자기 어딘가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났고 갑작스런 소리에 거실로 나온 상일 씨는 피를 흘리며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남자는 돌연 상일 씨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고 뭐야, 흡혈귀야? 뭐야?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상일 씨의 누나가 뛰쳐나오자 이번에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다리를?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의 심각한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 어머. 어우. 마치 영화 속 좀비를 본 것 같았다고 증언했는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자. 수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이었고 외국인이야? 여행객이 그랬다는 게. 범행 당일에도 평범한 여행객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그가 술이나 약물에 취해 좀비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했는데 목격자들의 증언과는 달리 체포 당시 그에게서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약물 성분 또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뭐야? 뭐냐, 진짜. 도심 속 좀비의 출현. 과연 이들은 진짜 좀비일까?
좀비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좀비가 현실에 나타난다는 게 이게 좀 충격인데. 아,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 일단 좀비는 우리가 사실 귀신보다도 더 뭔가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렇게 실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네, 뭐 좀비를 떠나서 그냥 범죄 현장으로만 봐도 너무 끔찍한 그쵸. 사건인 것 그러니까. 같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고서도 좀 믿기지가 않네요. 네. 실제로 아까 그 있었던 저희가 지켜봤었던 마이애미 좀비 사건 그 사건은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는데 이슈가 상당히 됐었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보기만 하더라도 그럴만한 것 같아요. 네 현지는 어땠어요, 반응이?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지듯이 나왔고 워낙에 특이한 사건이었는데다가 정말 전후 사건 자체가 아무 맥락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연계가 없이 갑자기 뭔가 취한 듯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물어 뜯었다는 게 그리고 나서 그 피해자분의 그 상처가 너무 심했던 사건들 때문에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추측도 많았고 원인에 대한 분석과 관련된 뉴스들도 엄청나게 쏟아졌던 그런 뉴스였었어요.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좀비라는 것이 약간은 생소한 느낌이 있었죠. 네. 최근 들어와서 좀비라는 것이 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워낙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즘 좀 공포물계에서는 좀비 유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원탑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좀비 같다, 좀비 사건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말하다 보니까 더욱 이렇게 화제가 되고 더욱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곽 작가님 말씀처럼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빠지지 않는 소재인데 실제로 사람이 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원래 저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맞아요. 그 킹덤이란 드라마에서 이상한 그 꽃풀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병이 시작되는 거. 퍼지잖아요. 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영상을 보니까 좀 더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실제라는 거 자체가 이거 좀비 진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저는 또 건조하네요. 예, 뭐 좀비, 아니 뭐 어떤 이렇게 뭐 병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신병이라든지. 근데 뭐 좀비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만약에 좀비가 있다면 뭐 과학계나 의학계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연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조용하고 뭔가 이렇게 사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의부터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좀비다라고 하는 거는 영화나 게임이나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과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좀비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좀비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좀비 같은 행동을 보인다.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과 의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런 좀비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또 괴물 전문 작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비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라고 할 때 좀비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된다. 라고 전문적이다. 연구 결과를 갖고 네,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곽재식이 들려드리는 좀비 학회론. 제목까지 준비해 비약 대론. 첫 번째 원조 좀비라고 할 수 있는 부두교 좀비가 있습니다. 부두교. 사실 좀비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카리브해 지역, 아이티 같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토속 종교의 부두교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죠. 부두교의 주술사들은 시체를 되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살아난 시체는 자신의 노예처럼 부릴 수가 있다. 그렇구나. 두 번째 유형의 좀비, 바로 부활형 좀비가 6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불활형. 네, 1960년대 말에 나온 아주 기념비적인 공포 영화로 조지 로메로가 감독을 맡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죠. 무덤 속의 시체들이 살아나가지고 이유 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공격을 당하면 그 사람도 좀비가 좀 전염되면서 퍼져나간다.
우리가 지금 좀비 하면 떠올리는 그 내용이 이 영화에서 사실 그러네. 본격적으로 퍼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현대에 들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 좀비. 거기서 좀 더 네. 발전한 세 번째 유형의 좀비. 뭐예요? 바로 질병형 좀비, 아, 전염병형 좀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28일 후라든가 월드워 Z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킹덤에 나온 좀비 이런 좀비들은 그러네. 엄밀하게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염병에 걸리면 뭐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굉장한 공격 본능이 발휘되면서 거기에 물리면 점점 전염이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맞아요. 조금은 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좀비들은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3단계로 좀비는 발전해 왔다. 야, 근데 질병형 좀비를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되게 무섭게 다가온다. 맞아요. 제일 맞아요. 그죠? 네, 저는 그래서 뭐 부두교 좀비라든가 부활형 좀비 이런 것은 뭐 불가능하겠지만 네. 질병형 좀비하고 비슷한 것은 좀 가능성이 그러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품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의 좀비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는 좀비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도심 속 좀비의 출현. 영상에서는 진짜 좀비의 모습과 똑같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좀비처럼 행동하게 된 걸까요? 사실 좀비 얘기할 때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1930년대, 40년대에는 정말 내가 어떤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공격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거의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술이 성행을 했었어요. 수술을 했다고요? 네, 굉장히 유명하고요. 로보토미 또는 러이코토미라고 부르는 로보토미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3, 40년대에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수술을 받았고요. 무슨 수술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사진이? 눈에다 뭘 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안토니오 에가스 모니즈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의사가 개발한 수술법이고 눈알 뒤쪽에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전두엽이 이제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환자들의 눈알을 살짝 피해가지고 쇠 꼬챙이 같은 거를 눈 뒤로 넣어서 찔러서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 이 모든 선택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자체를 전두엽이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의 특정 부위를 파괴시키면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가 누구이며 행동, 제어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온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식물인간이 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식물인간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밥을 먹거나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자아 정체성 같은 것들이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금지된 수술이 그쵸, 됐어요. 그쵸. 왜냐면 의학계에서 비인간적이다. 그렇죠. 왜냐면 누군가의 지능과 인격과 자아를 다 앗아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금지됐죠. 그래서 전두엽의 제어 기능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제어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원초적인 어떤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이 그런 어떤 좀비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뇌 자체에 기능 상실이 오게 돼서 어떤 발작적인 증세를 보인 것이 아닐까. 1세에서 3세 사이의 유아들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파이팅 리플렉스라고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물어뜯게 되는 그런 반사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이 유아들은 아니지만 네. 가끔 주변에 그런 분 없나요? 술 마시면 갑자기 의식을 잃기 전에 무는 막 있어요. 있죠. 저 깜짝 놀랐어요.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옆에 가서 막 깨무는. 되게 친한 분인데 한번 제 여기를 깨물어가지고 네. 그 뒤로 안 봐요. 너무 아팠어가지고. 난 불안하면 그냥 손톱 뜯거나 이런 뭐 그 정도? 약간 본능적인 공격성의 발현인데 어쨌든 이 바이팅 리플렉스라고 하는 물어뜯는다는 행동 자체는 되게 원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세 이후에는 그러한 게 나오지 않지만 그렇구나. 정말 반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어뜯는 행동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나올 때 대부분 전두엽은 술 때문이건 아니면 싸움 때문이건 어떤 상황이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환각성 약물 또는 마약에 의한 정신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전염병에 의한 좀비와 같은 증상을 드러내는 사례들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거 무섭다. 무서워요. 전염병은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도 있고 기생충에 의해서 전염되는 전염병도 있고 다양한 그런 형태로 퍼져 나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상당히 끔찍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사슴이잖아. 노루인가? 왜 힘이 없어? 걷는 게 좀 불편해져. 얘는 오히려 아이고 왜 갑자기? 통제가 안 돼. 침 흘려. 기력이 없어. 왜? 저뭐 등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등이 지금 다 뜯. 내장 뼈가 다 보이는데? 뼈가 다 보여. 오 마지막 건 너무 충격인데요. 왜 그러는 거야? 사슴이 막 침도 흘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 보이고 기력도 없고 막. 마지막 장면 너무 충격적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너무 뭐 좀- 사슴계에서 나타나는 좀비 비슷한 현상이다. 뭐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처가 드러나서 보였던 그 사슴 같은 경우는 좀비처럼 보이는 사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의 사슴 영상들은 뭐 좀비 사슴병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있는 병에 걸린 사슴들입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현실인. 실제로 좀비 사슴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성 소모성 질병이라고 해가지고 CWD라고 하는 병입니다. 뭐 광록병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우병처럼. 광경병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병치고는 굉장히 특이한 병이에요. 몸속에 정상 단백질이 아니라 프라이온이 침투해 와가지고 그것이 몸속에서 계속 단백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뇌의 기능이 파괴되어 가면서 신경이 점점 망가져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 병에 사슴들이 걸리게 되면 급격히 살이 마른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뭐 자꾸 처진다든가 나중에는 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정말 좀비처럼 변하는 병이 아니냐라는 뭐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경에 기존의 광우병 같은 쪽에 전문성이 있던 미국의 한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광록병에 걸린 사슴의 고기를 사람이 먹는다거나 한다면 아마 10년 정도 이내에 이것이 사람에게 올라올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경계해야 된다. 끔찍하다. 이런 식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었던 거죠. 저희 제작진이 국내 수의학계 전문가 분께 이 내용을 한번 여쭤봤다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 광록병이 종간의 잠격을 넘어서 사슴에게서 사람에게 전파된 적 뭐 이런 적은 없다라고 해요. 현재 얘기지만 아직은이지만 또 언젠가는 또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낮은 가능성이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이고 예방을 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잠복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잖아요. 네. 10년, 20년 있다 발병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전 예방 원칙에 따라서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의견을 주셨다고 합니다.